자, 그 다음에 뭐 11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실시 계획이라고 돼 있죠. 아까 뭐 절차에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 계획입니다. 이렇게 뭐 그것만 봐두시고 일단 넘어가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119페이지 119 가로 6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자,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 하는 사람입니다. 도로,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책의 순서대로 보면은 관계서류 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계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뭐 등기부라든지 대장 같은 걸 떼보는데 한두 장이면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쌓이면 돈이 많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내용은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다고, 동그라미 2번에 서류의 송달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걸 공시송달이라고 부르는데, 민법 시간에 혹시 의사표시 배웠습니까?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원칙은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죠? 도달주의. 상당히 잘하시네. 도달주의. 도달주의. 자,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야 이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그 상대방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수를 알 수가 없거나 불분명합니다. 그럴 때는 도달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쓰는 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의사표시할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면 도달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상당히 엄청난 효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체가 되면 안 되니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제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억에 읽어보면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들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가름해서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송달하는 것 대신에 공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약간 날짜가 다른 건데 그런 것들까지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근데 남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한테 의사표시를 하면은 막 다툼이 생길 게 뻔한 겁니다. 그럴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이런 걸 남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은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디귿. 비행정청은 남용의 우려가 있으니까 승인 받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시송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한 건 동그라미 3번 수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자 보면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자, 여기 내가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중에서 요만큼이 도로 부지로 편입했다라고 해보죠. 이럴 때 아까 잠깐 했는데 요 노란색 빗금치는 요 부분을 부르는 면칭이 당해 토지 내지는 똑같은 말이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자리에다가 기반시설의 이름을 넣으면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 도로부지, 철도부지, 학교부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이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 말고 요 옆에 있는 거, 요 빨간색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접지 내지는 인접토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얘네들의 차이점은 당해 토지는 당연히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접지는 수용이 안 됩니다. 이건. 근데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도로 부지니까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겠죠. 그래야 여기다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요거는 도로 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까지는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행자가. 대신에 공사장 옆에 있으니까 재료 적치장이라든지 공사장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수용이 대상이 되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 있는 건물, 물건까지도 되고, 그다음에 소유권의 권리까지도 수용의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보면은 수용 및 사용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해서 A에 보면은 박스 안에 토지 수용되고 건물 수용되고 그 끝에 물건 되고, B에 보면은 맨 끝에 소유권의 권리까지. 그래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런 것들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 인접지의 일시 사용돼 있죠. 그 옆에 수용 X. 니은에. 그래서 인접지는 수용은 안 되고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위에랑 토지, 건물, 물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디귿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수용이 나오면 항상 원칙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이죠. 공치법. 자, 우리가 배우는 공법 안에는 수용이 총 4번 나올 겁니다. 지금 시설사업에서 한번 나왔죠. 개발법에 가면은 수용 방식이라고 해서 수용이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도 수용이 나오고, 저 끝에 주택법에 가면 수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수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항상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칙. 그래서 모든 수용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래서 수용이라는 건 일단 특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특권.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우리 집 짓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토지로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사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수용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공익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이 있으면 역시 또 예외가 있겠죠.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있는데,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특례는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으니까 특례겠죠. 해서 첫 번째는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가 있고,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업 인정이 뭔지 재결 신청이 뭔지만 볼 건데, 자, 사업 인정이라는 건 이 법의 명칭에서도 보시다시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즉 내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치법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치법에 보니까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고 고시를 해야 그 이후에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례 준용을 하지 않죠. 즉 국장에게 사업 인정 고시를 받지 않더라도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중에 일정한 절차가 지나고 나면은 이걸 받은 것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 안 받아도 사업을 하는 중에 일정한 절차가 지나고 나면은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그 시점이 이때입니다. 실시계 고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를 보는지 그건 모르셔도 좋은데 지금은 일단 사업 인정이 뭔지만. 그래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례, 공치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시설 사업을 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면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봐주겠다. 그러니까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따로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수용을 할 때 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원칙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게 원칙. 근데 시행자랑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다툼이 발생했죠. 그때 하는 게 바로 재결 신청입니다. 이때 제자는 다시 결정받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재판할 때 그 제자입니다. 즉, 자,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받겠다라는 게 재결 신청입니다. 재결 신청. 그러니까 재결 신청, 우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을 보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재판의 형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딜 가냐면 토지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방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조정을 해줍니다.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그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끝. 근데 그 조정 결과에 불복하죠. 올라갑니다. 2심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거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 근데 거기 불복하죠. 그럼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행정소송으로. 그러니까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원칙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나는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받아 보겠다. 그걸 재결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재결신청 기간은 공지법에 보니까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설 사업을 할 때에는 그냥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언제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좋은데 일단 사업 인정이 무슨 뜻인지 재결 신청이 무슨 뜻인지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 이때는 바로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주고 즉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은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만 하면 됩니다. 이거 수용이 4번 나온다고 했죠.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는 다 똑같습니다. 4가지 수용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용이 4번 나올 텐데 원칙은 무조건 무슨 법 준용하죠? 공치법을 준용하는 게 원칙. 근데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 이 2가지 특례는 무조건 다 나옵니다. 4가지 수용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2가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가 있고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는 4가지 수용이 싹 다 똑같이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표현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뭐 사업 시행 기간 내 내지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요거. 그래서 디귿에 보면은 공치법 준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칙은 A 공치법을 준용한다라는 거. 근데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가 있고 재결 신청 기간에 특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는 대신에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4번째는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요 노란색 부분이 국공유지일 때 애는 이거 처분하면 안 됩니다. 처분 제한. 국공유지인데 이걸 팔아버리면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이거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면 무효. 뒤. 그래서 옆에 보면 참고해서 수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공익 사업으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그림에 보면은 잔여지라고 해서 아주 좀 상세하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은 잔여지는 일단 됐습니다. 그러니까 잔여지는 도로부지랑 도로부지가 아닌데 걸쳐 있는 토지겠죠. 이런 토지가 있을 때 그러면은 요 부분은 수용이 됩니다. 근데 잔여지는 요 나머지 부분이겠죠. 요 부분은 원칙적으로 수용이 안 되지만 내가 이거 수용 이것까지 그냥 같이 사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잔여지 보상 청구라는 게 수용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거 당해 토지랑 인접지는 수용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공사 완료 공고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에 표가 하나 있죠. 수용이 총 4번 나온다고 했죠. 그 4가지 수용을 다 비교해 놓은 표인데 이거는 우리 다 배우고 제가 다음에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수용을 한번.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단 놔두시고 거기 123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라는 게 나왔어. 청구. 제가 입문 과정에서 제가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왜 나오는지를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 군, 계획, 시설로 바뀌고 이걸 설치를 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방금까지 한 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본 겁니다. 그러면은 자,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을 해놓고 이걸 설치를 안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하면 장기간 무단 방치를 하는 거죠. 무단 방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권리 침해가. 즉 아까도 보셨다시피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건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수가 없죠. 근데 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따박따박 내고 있는 겁니다. 즉 토지는 활용하지 못하는데 의무는 지고 있죠. 그러니까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권리 구제 수단이 없었다가 거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래서 99년도에 판결이 하나 나온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매수 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제 매수 청구권 등으로 하는 게 좋은데 매수 청구권 말고 두 가지 제도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00년도에 만들어지는 제도인데 요거는 99년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만들어지는 제도인데 일단 요건은 도시군 계획 시설로 자 요게 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이 결정이 돼야겠죠. 이러한 요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일단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사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야, 사업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할 거면 나 세금도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네가 사가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매수 청구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청구합니다. 자,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시행자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원칙 누구였죠? 특, 광, 시, 군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사업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뭐 매수 청구 특강시군 한달한테 하는 건데 시행자가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시행자한테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특광시군. 근데 특광시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다른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특광시군이 시행자라서 이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한테 즉 원칙 예외로 나눠놨지만 다 시행자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업 안 하고 방치하니까 네가 사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근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경우에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 자, 이런 사람들에게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들은 무조건 이 토지를 사는 거 아닙니다. 매수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매수 여부를. 이걸 얼마 안에 결정하냐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서 소유자랑 특광시군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 매수하기로 했죠. 매수하기로 했을 때에는 이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얼마 안에 하냐면 2년 안에.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돼요. 이게 매수 청구의 절차입니다. 뭐 제도 자체는 되게 간단한 제도입니다. 근데 뭐 헌법재판소 제8례도 있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권리 구제 절차다 보니까 시험에는 뭐 20번 치면 한 15번 정도 나왔던 게 요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매수 청구. 자, 해서 한번 보면은 매수 청구권자라고 돼 있죠. 그 123페이지 가로 1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의 고실로부터 얼마가 경과하죠? 10년 밑줄 이내 시설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안 됐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인 토지죠? 밑줄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줄 괄호 안에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라는 건 곧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토지에 있는 건물, 정착물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도 밑줄. 토지만 매수 청구하는 거 아니고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물건 이런 것들도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의무자. 원칙 누구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사업의 시행자니까. 오케이. 근데 예외 다음에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시행자지만 다른 시행자 정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시행자가 있을 때는 시행자한테 비출. 맨 마지막에 시행자. 그다음에 니은에 이 법 다음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맨 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자. 그러니까 설치 관리 의무자. 설치 관리 의무자. 근데 뒤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르죠. 다른 경우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설치 의무자한테. 설치 의무자 밑줄.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한테 매수 청구를 하는데 다른 시행자가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자, 매수 청구 제도의 취지는 옛날 이야기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매수 절차. 그래서 뭐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그런 것들은 동그라미 1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았죠. 그러면 얼마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죠? 6개월 안에. 자,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매수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 미출 하고 특광시군이랑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렸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자, 매수를 할 때 원칙은 현금으로 매수를 합니다. 현금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이 뭐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자,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는 채권이 총 4개가 나올 겁니다. 이 4개의 채권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는데 올해는 2개가 나왔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도시개발 채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채권은 4개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인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첫 번째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가 아니죠. 매수 의무자가 즉 특광시군일 때만. 이렇게.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지방공사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지자체일 때만. 그 다음에 자, 원칙은 뭐 줘야 되죠?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만. 그 다음에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에는 전액이 아니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이 채권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이렇게. 자, 채권이 처음으로 한번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원칙은 현금 밑줄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죠? 밑줄 지자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발행하죠? 원할 때. 근데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합니까?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아닙니다. 초과하는 금액만. 초과하는 금액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거기. 오케이. 그다음에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미출. 이율은 저 끝에 조례로 정한다 미출. 그래서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하면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그러니까 이율은 그냥 조례로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은 조례로. 이렇게. 그다음에 준용 법률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했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가로 3번 보면 매수 거부 또는 지연시 행위 제한의 완화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절차에 약간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첫 번째는 자,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했죠. 그럼 매수 의무자들은 이 토지를 무조건 사야 됩니까? 아니죠.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수 여부를. 그러면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매수하기로 했을 때에는 얼마 안에 매수해야 되죠? 아니 이건 6개월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하면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지연시킬 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는 사주 때까지 기다릴까요? 토지를 써버릴까요? 네, 써버립니다. 활용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토지는 지목이 뭐인 토지였죠? 대인 토지. 자, 이 토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이유는 지목이 대인 토지는 원래 지목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은 괜찮아라고 물어보니까 야 농사는 지어도 돼라고 하는 거죠. 전답 과수원 같은 것들은 원래 지목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아까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면 여기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지목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에다가 사주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면 원래 지목대로 쓰게 해줍니다. 원래 지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지을 수 있냐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비실이 친구 튼튼입니다. 이게 튼튼이. 그래서 여기는 뭘 짓냐면 첫 번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두 번째는 3층 이하의 일종근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층 이하의 이종근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작물. 이런 것들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 가설건축물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이거 가설건축물 아까 비실에 있던 거죠. 다음 중 튼튼이가 아닌 것은 고르라는 거죠. 가설건축물 이런 거 넣어놓으면 깜짝같죠 이게. 그래서 비실이 튼튼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실이는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 거기는 비실이,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재축. 이 튼튼이는 매수청구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매수청구권에서 설치를 안 할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가설건축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종근생이 되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우리 흔히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걸 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얘네는 안 됩니다. 이종근생 중에 뭐 안 되는 거 나올 때 얘네들 붙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종근생이 되긴 되는데 이런 건 안 돼 할 때 뭐 노래방, 단란주점, 안마시술 이런 것들은 좀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종근생이 된다길래 막 이종근생들이 뛰어가는 거죠. 이종근생들이 막 뛰어가는데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얘네는 니네는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네는 이종근생 다 되는데 얘네만 안 된다고 하니까 얘네는 어떡할까요? 삐지겠죠. 삐져서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이 니네 다 안노단 하면서 집에 갑니다. 이렇게. 얘가 혀가 좀 짧은 애라서 다 안노단. 얘네는 제외.
이종근생 다 와 이러고 갔는데 얘네는 안 되니까 다 안노단 이렇게 제외. 이렇게 쳐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기준과 관련된 규율을 일부 적용하자. 이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여기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안 하기로 했을 때, 두 번째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연시킬 때, 이럴 때에는 동그라미 2번에 튼튼이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박스 옆에 튼튼이. 저라면 비실이 페이지를 같이 써놓을 것 같은데 찾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찾아야 돼. 110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111페이지에 그 비실이가 있습니다. 111페이지. 그 위에 박스 있죠? 그게 비실이었고, 요게 튼튼이.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기역이 3층의 단독주택,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그 다음에 1종 근생으로서 3층 이하, 2종 근생으로서 3층 이하, 그 다음에 공작물.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제외되는 게 다 안노단, 얘네는 제외.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자, 토지 매수 청구했죠. 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밑줄 공시법을 준용한다. 매수 절차나 매수 가격은 공시법. 아까 채권 발행할 때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죠. 근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시법. 그 다음 여기 기반시설이 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계 결정이 있고 나서 20년이 경과합니다. 20년. 그러면은 이 관리계 결정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사업 안 하고 20년 쭉 지나면 그냥 관리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로 5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거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실효 해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개발법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그리고 실효되면은 고시에서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매수처분권은 이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10년이나 경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권리 구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년이나 경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권리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뒤에 두 가지 제도를 더 만듭니다. 그거는 다음에 일단은 매수 청구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뭐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 보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해제 신청 그 가로 6번에 있는 겁니다. 129페이지에 그래서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지방의회 보고 이게 두 번째로 나온 제도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가로 6번에 있는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가 한 3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요 뒤에 있는 두 가지 제도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한 15번 내다 보니까 시험에 이제 더 이상 바꿔낼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내서. 그래서 요거 내면서 뒤에 있는 것도 같이 내는 경우 아니면 채권 올해는 요 채권을 넣어가지고 출제를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어쨌든 권리 구제 제도니까 요 세 가지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데 오늘은 일단 매수 청구권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비용 부담 이런 건 됐습니다. 그다음 자 목차로 한번 가보죠. 목차로. 지금까지 이제 기반시설. 아까 설치를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거고 설치를 안 하고 무단 방치하면은 방금 말했던 요 매수 청구권으로 권리 구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반시설. 이제 다 한 거죠.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계획 해서 여기까지가 국토를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 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계획으로 규제했죠. 그럼 다음에 뭐 하죠?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는데 그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라고 하고 이러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규제를 받는데 그 규제의 형태가 허가입니다.
해서 이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거기 133페이지 보시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입니다. 자, 지금 133페이지부터 국회법 끝날 때까지 권한자는 특광시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도 뭐 시도지사, 뭐 시장, 군수 이렇게 막 나오지만 앞에 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런 것들 앞에서 계획 수립할 때만 권한자 조금 구분하시면은 뒤에는 대부분 특광시군입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특광시군 대충 찍으면 한 60%는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권한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뭐 국장이 하는 경우 그런 것들만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막 시도지사 이런 것 때문에 죽겠다는데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크게 틀리게 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좀 중요하시면 되고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광시군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특광시군을 다 써주는 게 아니라 특광시군 중에 좀 잘라가지고 시장은 뭐 군수는 이런 식으로 특광시군 중에 한 명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건데 특광시군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딱딱 떼가지고 아니면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런 식으로 출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아까 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뭡니까? 라는 건 제가 한 1년에 200번 물어봅니다. 수시로 물어볼 건데 이런 것들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도시군 계획사업 들은 순간 세 가지 사업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그래서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밑줄 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러니까 밑에 박스에 있는 행위들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13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제가 인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비도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건축 허가만 받고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받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부족해지고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는 목적이 난개발 방지가 목적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박스에 있는 행위들을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 그다음에 네 번째는 토석 채취,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지의 분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 받고 해라 이 말입니다. 다만 이 행위들을 도시, 군, 계획, 사업 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허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 해서 그러니까 조문에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뭐 도시, 개발,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랑 도시 개발 사업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들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지 하는 거죠. 책에는 우리는 맨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배웠는데 시험에는 도시 개발 사업 이렇게 나와.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다라면 반대로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아닌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게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인 허용사항입니다. 허용사항. 그래서 일단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돼 있죠. 자,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가면 배울 겁니다. 그 다음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얘가 이걸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라고 했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부분은 깎고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은 흙을 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토지들을 다지는 작업 그게 정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말 그대로 포장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의 형상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 수면의 매립 요것도 형질 변경입니다. 물에서 땅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죠.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은 난과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다음 중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는 다음 중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문제를 바꾸면 됩니다. 다음 중 난개발인 것은 다음 중 난개발이 아닌 것은 근데 경작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농사 지을고 형질 변경하는데 그걸 난개발로 보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4번에 토석 채취인데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근데 뒤에 밑줄 하나 해놓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깎고 쌓고 하다 보면은 토석 채취는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는 토석 채취를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형질 변경을 하다 보면 무조건 토석 채취라는 행위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인데 그걸 또 형질 변경 허가 받고 토석 채취 허가 또 따로 받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토지의 분할인데 그 맨 끝에 보면은 첫 번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밑줄 하나 있죠. 나중에 건축법 가면 배울 건데 토지의 분할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하는 이유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법에 가면은 요 분할 제한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근데 여기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의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다른 법에서 허가 안 받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는 받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동그라미 미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토지를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 아니라고 했죠. 작게 잘게 쪼갤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가 건축법에서 배울 거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그 분할 제한 면적을 우리가 건축법 가면 배울 겁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걸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그 기준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건축법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귿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너비 5m 이하라고 돼 있죠. 이하.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좁게 쭉 길다랗게 분할하는 거니까 이것도 난개발을 요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녹지, 관리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니까 밖에 즉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 바깥에다가 물건을 밑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숫자들 계속 보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니까 숫자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안 되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돼 있죠. 얘 친구 같은데 하나 빠져있는 애 있죠. 농림지역 X.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비료포대 쌓아놓고 볕단 쌓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난개발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걸 하고 나서 변경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처음처럼. 그렇지, 처음처럼. 뭘 변경할 때는 항상 처음처럼. 그럼 만약에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나서 허가를 받았죠. 허가 받은 걸 변경하고 싶습니다. 뭐 받아야 되죠? 허가.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허가, 처음에 의견 들었죠. 그럼 변경할 때도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협의, 심의를 거쳤죠. 그럼 변경할 때도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 똑같이 처음에 항상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변경할 때에는. 그러니까 가로 2번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니까 허가받습니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맨 끝에 통지 밑줄. 자, 여기 보면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처음처럼 하죠. 그러니까 뭔가 변경할 때는 항상 처음에 했던 절차를 똑같이 거칩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지하죠. 근데 다른 데는 신고하는 것도 있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처럼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신고로 격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 경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근데 이 경미한 경우들은 공법책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들은 그러니까 허가라든지 신고, 인가, 승인 같은 게 공법에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 허가, 인가, 승인, 신고들마다 다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책에 나올 때마다 아 이런 게 경미한 거구나라는 감을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을 보여드릴 건데 밑에 박스에 사업 기간이 지금 134페이지 보고 있죠. 134페이지 가로 2번의 박스. 자, 기간이 늘어나는 거랑 단축되는 거랑 어떤 게 경미할까요? 동그라미 단축. 면적을 확대하는 거랑 축소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경미할까요? 축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축, 축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경미한 사항입니다. 줄어드는 거. 근데 꼭 줄어드는 것만 경미한 사항인 건 아닙니다. 어떤 데 보면은 몇 퍼센트 안에서의 변경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은 증감을 다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각적으로 이건 문제를 푸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몇 가지 알려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단축, 경미 이런 것들 나오면 단축 나오거나 뭐 축소 이런 것들 나오면은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 그리고 뭐 몇 퍼센트 안에서의 변경 이런 게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0%. 근데 또 이게 꼭 10%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면적 얼마죠? 5% 범위에서 축소죠. 그 다음에 20%도 있습니다. 20% 경미한 사항이. 이 실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이 20%를 25%로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5%는 절대로 없습니다. 10%, 20%, 5%. 제일 확률이 높은 건 10%. 20%도 있고 5%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근데 이걸 지금 따로 하는 거는 이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따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만 따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은 축소하는 건데 얼마죠? 축소하는데 5%입니다. 5%. 축소 이렇게 축소 이렇게 축소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따로 외우는 겁니다. 다른 경미한 사항은 외우진 않을 겁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그 문제풀이 할 때 객관식 문제집에 보면은 다음 주 뭐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은 지문사항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경미한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문제 많이 풀면서 느낌적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몇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항상 처음처럼 허가받지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통지합니다. 그것도 좀 기억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는 거. 그다음에 개별법 적용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가로 4번. 자,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다라면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쭉 나와 있죠. 그거 뭐 한 2페이지 걸쳐서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자, 보면은
공법이라는 건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즉 공법이라는 건 이 공법 책에 나오는 모든 규정들이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기 위한 제도들인데 이 규제라는 다리 앞에다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둡니다. 그리고 나서 A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B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뭐 인가 같은 걸 받아야 된다. 뭐 C라는 행위를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D라는 행위를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제시를 하면 이 바리케이트를 열어주고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게 해주는 겁니다. B라는 행위를 할 때는 인가가 필요한데 인가를 받으면 바리케이트를 열어주고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게 해주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입니다. 공법이라는 건. 근데 어떤 행위들은 이 바리케이트 앞에 도착해가지고 신분증을 딱 제시하니까 얘네는 프리패스 돼요. 프리패스. 얘네는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경미한 행위들. 사소한 것들은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그 다음 생업 관련 행위들. 먹고 살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에서도 대부분이 경미하거나 생업 관련이나 공적인 행위들은 단계가 격화되거나 아니면은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라도 뭐 생업 관련으로 한다. 그러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아니면 원래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생업 관련이다, 공적이다 하면은 신고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에서 살짝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요 세 가지로 나눠 볼 겁니다. 제가 이유를 붙일 거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요 사유들을 한 2번 정도만 정독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왜 그런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가로 4번에 보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해서 다만 있고,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동그라미 1번에 재해복구나 재난소수를 위한 응급조치,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허가 안 받겠죠. 근데 위로 올라가 보면은 다만 이의 응급조치는 밑줄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그 박스 위에. 그래서 응급조치는 허가를 안 받죠. 허가는 안 받고 해도 되지만 조치를 하고 나서 1개월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선조치 후 신고. 허가는 없이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우리 아직 건축법을 안 배웠으니까 일단 놔두시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밖의 다음의 경미한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씩 이유를 붙여 드릴 겁니다. 기억해 보면은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법에서 건물의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은 크게는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원칙 허가받고 건물 지어야 되는데 그걸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거보다 좀 작은 건물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 허가나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죠. 그때는 허가나 신고 대신에 허가권자랑 협의만 하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협의 대상 건축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 이렇게 하면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뉘죠. 그럼 거기 방금 읽은 거 보면은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나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 남은 게 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좀 써두시죠.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건축 허가 및 건축 신고, 그리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내지는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남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협의 대상 건축물. 자, 아까 협의 대상 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라고 했죠.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허가권자랑. 그러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건축으로 건축하는 목적이니까 경미, 생업, 공적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공적 목적. 그렇죠. 그래서 허가 안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에 공작물의 설치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부터 숫자 나오는 거는 일단 버립니다. 숫자 나오는 거. 그러니까 A, B 숫자 나와 있죠?
버립니다. 이거는 일단은 버려놓고 나중에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건데 뭐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C만 보죠.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죠. 그러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여기 경미, 생업, 공적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그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가로 안에 그것도 비출.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자, 이건 왜 제외하는지 보죠. 토지가 있고 여기다가 수족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해놓고 여기다 물고기를 키우죠. 이게 육상어류 양식장. 여기다가 치어들 요만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얘네가 고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육상어류 양식장인데 이 물고기들은 이 수족관 안에서 독서하고 명상하고 이런 거 합니까? 아니면 먹고 자고 싸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료가 투입이 됩니다. 사료가. 그러면 얘네들 다 먹는 거 아니죠. 사료 찌꺼기가 밑에 쌓이겠죠. 먹었으면 쌓이겠죠. 물고기 배설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양식장의 물고기들은 되게 밀집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겠죠. 그럼 각종 항생제를 여기다가 막 투입을 하는 겁니다. 약품을. 그 다음에 얘네들 좀 빨리 커야 돈이 되겠죠. 그럼 성장 촉진제도 막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물이 만약에 주변 토사로 흘러 들어간다면 옆에 있는 사과, 배 이런 거는 맛있겠죠? 그래서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가받고 해라 이 말입니다. 허가 안 받는 것에 제외된다. 그리고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뭐 약 먹을 필요 없죠. 그 시장 가가지고 양식 광어 한 마리 사오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감기가 톡 떨어지죠. 이게. 각종 항생제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애들이 요새 2차 성징이 빨리 오죠. 성장 촉진제도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동생은 조카들한테 뭐 이거 먹이면 안 된다, 뭐 먹이면 안 된다 이러는데 다 먹어도 괜찮다고 몰래 초콜릿이랑 다 먹이는데 뭐 먹이면 뭐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다 이런 거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의 어류 양식장은 이런 이유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자, A, B 숫자 나오니까 버립니다. C.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자,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다 한 겁니다. 다 하고 나서 조금 수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가로 안에 절토나 송토는 제외 밑줄. 그거는 경미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깎고 쌓고까지는 안 된다. 이거는 경미한 거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D 보시면은 국가나 지자체 나왔죠? 뒤에 공익상까지 나왔죠. 저는 책을 한 100번 읽었는데 이 뒤로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국가, 지자체, 공익상 나왔죠? 그럼 뭡니까 이거? 그거만 공적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거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토속 채취 숫자 나오죠? 버립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분할. 사도 개설어가 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나왔죠. 그 다음에 행정재산 나왔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 이 뭐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만들고 공용지, 공공용지고 행정재산이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싹 다 공적 목적.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 아까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죠. 그럼 그거보다 크게 분할하면 허가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분할 제한 면적 이상 동그라미 이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지만 이상으로 크게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비읍 숫자 나오니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만 생각하면서 한 2번 정도 읽어보면은 이건 뭐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조금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뒤에 보면 옆에 보면 팁 해가지고 숫자 나오는 것들을 여기 책 쓰신 분들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2자리 숫자인데 밖에 나가면 뭐 3자리 숫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다만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나오죠. 자,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